이 시간에는 아주 오랫동안 기다렸습니다. 궁금하시죠?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아무튼 두 번째 가라면 서로하는 금융 전문가이십니다. 우리 누가 웃으셨어요? 동의하시는 거죠? 그만큼 정말 우리 한국 시티은행에 아주 정말 훌륭한 우리 전문가로서 수고하셨는데 오늘 특별히 우리 언약교회 산업을 위해서 아주 헌신의 힘을 다해서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께서 응원 안 해주시면은 아마 짧아질 거예요. 우리 변정희 우리 안수 집사님 나오실 때 하나님께 영광, 우리 변정희 집사님한테 응원, 감사. 우리 박수 한번 쳐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부끄럽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언약교회 변용희 안수 집사입니다. 사실은 이제 저보고 진행을 하라고 하셔가지고 몇 달 동안 이제 기도를 하고 있다가 준비를 좀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준비를 이번 주에 막 하면서 이제 방향이 잘 안 잡히는 거예요. 이게 연령대도 다 다르시고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이제 이것저것 찾아보니까 이제 그래도 금융 교육 뭐 이런 것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이제 뭐 고등학교생들 대상, 대학 사회 초년생들 대상 뭐 이런 것들이 많아서 그런 거 막 준비를 하고 있는데 수요일 날 질문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질문 내용을 보니까 이거 아닌데 목요일부터 급하게 다시 새로 싹 근데 그 내용을 보니까 다행히 하나님께서 저에게 근무하게 하셨던 그 뭐 웰스 매니지먼트라고 하죠. 그 PB 쪽 일을 제가 한 2년 정도 했었는데 그와 관련된 일들에 대한 질문들이 거의 대부분이어서 다행히 조금 준비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제가 경험한 것들을 또 우리 교회에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어서 너무 감사한 마음이고요. 좀 부족하지만 또 제 말이 다 맞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맞는 것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남의 말을 듣지 마시고, 특히 금융에 관련된 거는 자신이 조금 공부를 하시고 선택을 하시고 결국에는 책임도 다 자기 자신한테 있거든요. 누가 책임져 줄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을 좀 명확히 하시고 오늘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투자 세미나로 했어요. 다 투자 상품 관련 막 이런 질문이시더라고요. 그래서 투자 상품들을 조금 안내를 조금 제가 하는 방향으로 오늘 좀 하고요. 대신에 이렇게만 끝나면 안 될 것 같아서, 저기 김태우 장로님 계시지만 로봇 경제 굉장히 오래 하셨는데 그 내용에 기반한 책 하나를 제가 소개를 조금 간단히 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티은행 이제 2012년부터 입행을 해서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근데 2012년에 사실 뭐 제가 가끔 말씀드리기로 했지만 유기계약직 2년짜리 유기계약직이 그때 생긴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그렇게 입행을 했었어요. 정규직들은 저희 은행 거의 최소가 거의 스카이고요. 대부분은 해외 대학 출신들이 대부분을 이루고 있어서 사실 제가 갈 수 없는 부분이었는데, 그때 이제 계약직들을 옛날로 치면 여상들이 앉는 텔러 직군들이거든요. 그 자리를 제가 대학 졸업하고 군대 ROTC 제대하고 장교 제대하고도 막 알아보니까 그 정도밖에 갈 수가 없었더라고요. 뭐 제가 준비를 잘 못한 것도 있는데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제 부천지점에 갔는데 그때 지점장님 저 아직도 기억납니다. 안양동교회 장로님이 저희 첫 지점장님이셨어요. 그래서 참 감사하는 마음으로 저 아직까지 연락을 또 잘 지내고 있는데, 그래서 그렇게 하나하나 이제 만남의 축복 가운데 인도 받아오면서 무기계약직 2년이 지나면 이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거나 잘려요. 근데 저 때 한 50% 잘렸거든요, 동기들이. 근데도 다행히 또 살아남게 하셔서. 근데 저 유기계약직 때 저 결혼도 했고요. 2년 계약직 허집사님 대단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14년에 이제 전환했는데 15년에 첫째 낳고 16년에 둘째 낳고 뭐 그러면서 이제 16년에 또 정규직 전환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 근데 이제 뭐 4년의 그 경력은 또 사라지고 퇴사시키고 입행을 시키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근데 그래도 뭐 정규직으로 또 돼서 다행히 좀 잘 인도를 받고 있고요.
2017년에 이제 저희 시티가 국내 시중은행보다 이렇게 제가 지금까지 걸어오면서 보니까 시티은행이 확실히 조금 빠른 부분이 있더라고요. 저희 시티은행에서 뭔가 제도를 시행을 하면 한 2년, 3년, 4년, 5년 정도 지나면 국내 시중은행들이 조금 그 절차를 밟아오는 것들을 봤는데 2014년, 2017년에 저희 대규모 폐점들이 좀 있었어요. 2017년 때 저 도곡센터 오픈하면서 저는 그 자리로 끌려갔는데 그때 저희 한 100개 없었어요. 그러니까 영업점이 전국에 200개 정도 있다가 남은 게 40개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제가 입행할 때 200개 정도 있었는데 2017년에 40개 정도만 남기고 싹 다 폐점을 시켰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집중을 했던 게 WM 쪽이었어요. 시티는 원래 WM에 조금 강점이 있는 은행이어서 WM에 말하자면 이제 PB 쪽 이런 금융 투자 상품들을 파는 거를 말을 해요. 그래서 그쪽에 이제 집중을 하면서 도곡에 센터를 오픈을 하면서 제가 끌려가게 됐었고 거기서 이제 처음에 텔러 계속 하던 텔러를 하다가 18년에는 그 RM들, PB들을 도와주는 역할로 SRM이라는 거를 조금 했었고요. 그 다음에 19년에는 승진은 이제 PB를 하려면 승진을 시켜줘야 돼요. 근데 은행이 또 쉽게 안 시켜줍니다. 그래서 RM을 저희 시티는 RM이라고 부르는데 PB를 RM을 테스트하는 연수를 시켜줄게 하면서 RM 트레이닝 딱지를 붙여서 그랬는데 세일즈는 똑같이 해. 원래 5급 저 행원 대리급은 세일즈가 안 되는 직군인데 4급 올라가서 승진을 해야 이제 세일즈를 할 수 있는 직무가 주어질 수 있는데 그거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세일즈를 미리 해. 잘 하면 승진시켜줄게. 뭐 이런 형태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그 제도가 생긴 지 얼마 안 된 상태에서 제가 승진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미리 해볼 수 있는 거는 좋은 기회긴 했지만 적은 급여를 받으면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서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저 때 2019년에 제가 시작을 했는데 20년에 코로나가 터졌어요. 이게 저희 그 삶에도 굉장한 영향을 미쳤지만 금융은 진짜 미쳐버릴 뻔했거든요. 진짜 막 반토막이 막 70%, 80%까지 빠지고 채권 거래 아예 안 되고 막 이런 상황이 발생. 저도 이걸 만약에 저희 채권도 직접 파는 게 있었거든요. 만약에 이걸 내가 팔았으면 내가 그걸 어떻게 고객이랑 제가 능력이 안 돼서 잘 팔지는 못했는데 왜냐면 저한테 주어진 고객들이 투자를 하는 고객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RM 트레이닝을 시키면서 예금만 하는 고객들을 너 이제 한번 해봐. 이 사람을 투자로 끌고 오면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성향이라는 게 기본 성향이라는 게 참 쉽지 않거든요. 근데 그런 일들을 하다가 코로나가 터졌고 이제 배워가는 과정을 좀 겪게 됐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런데 2021년에 저 막내 낳고 다시 이제 한 달 휴가를 내고 이렇게 해서 복귀를 했더니 갑자기 이제 은행이 더 이상 우리 소비자 금융은 안 할 거야 라고 대답을 하더라고요. 굉장히 큰 충격이었어요. 저희 한국에서뿐만이 아니라 아시아에서 전체로 거의 빼버렸고 남미, 유럽 이런 데 거의 다 뺐어요. 그래서 지금 시티는 대기업 상대로만 하고 있고요. 개인 고객 상대하는 업무를 아예 안 합니다. 지금 들고 있는 고객들 해지해서 나가라 이 정도만 하고 있고 사실상의 그거를 사업을 접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시는데 다행히 그때 저는 또 그 대기업의 부서에 자리가 있다는 연락을 받고 이동을 해서 퇴직하지 않고 살아남아서 이때까지 또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또 감사하게 그 부서에서 승진을 하게 됐는데요. 이렇게 여정을 걸어오는 가운데 오늘 이제 또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들의 질문들에 대해서 또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 저 WM에 있었던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인데 그쪽에서 있으면서 이제 봤던 부분들이 도곡센터다 보니까 거기에 저희 시티은행 그 당시 고객을 나누는 등급이 5천만 원 이상 시티은행에 보유하고 있는 사람부터가 시작입니다. 그 이하 고객들은 저 도곡센터에는 못 오고 일반 지점에 갔어야 했고요. 그래서 이 센터는 5천만 원 이상 시티에 예치를 한 사람부터가 이제 시작이었고 메인은 2억 원 이상, 실제 최고 VIP들은 10억 이상 시티에만 예치를 한 사람들이 대상이 됩니다. 그런 분들을 이제 처음 만나가지고 저는 되게 당황스러웠어요. 저는 개척교회 목사 아들로 자랐기 때문에
뭐 그런 세계가 있는지 참 몰랐어요. 뭐 저한테 와가지고 막 하소연을 하면서 제가 거기가 도곡이니까. 근데 뭐 처음에 만남 이제 어르신들 대부분 한 5, 60대, 70대 이런 분들이었는데 한 분이 저한테 하소연을 하면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가진 게 부동산 10억짜리 하나랑 현금 10억 있는데 이거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될지 모르겠다. 막 네? 근데 저는 티는 못 내고 속으로 씨. 근데 그 동네에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돈을 가지고도 뭔가를 시도하기에는 이걸 잃을까 봐 무서운 사람들이고, 그렇다고 이거를 더 불려갈 수는 하려면 시도를 해야 되는데 시도하는 자체가 무서움에 두려움에 갇혀 있는 분들을 보면서 뭐 저렇게 저거 가지고 두려워할 바에 안 가지고 안 두렵게 사는 게 낫지 않나라는 혼자의 위안을 삼았던 적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그만큼 이제 동네 자체가 다르고 가진 것들이 다르고 저희 그 안에 센터에 들어오는 분들이 확실히 달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파는 상품들도 모르겠어요. 저는 거기서만 이제 금융 상품들을 봤는데 대부분 지점에서도 판매하는 것들인데 판매하지 않는 것들에 대한 상품들도 좀 있기는 했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단위 가입할 수 있는 단위 자체가 뭐 최소 1억부터 시작한다던가 이런 상품들이 좀 있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전체적으로 예금, 투자, 돈을 어떻게 보유하고 그것들을 어떤 상품에 가입해서 대부분 이렇게 운영을 하게 되는데 어떻게 하는 것들이 은행에 있는지 제가 뭐 다른 증권사나 보험사까지는 자세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정도 일단 오늘 좀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금 기준금리라는 게 있어요.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가지고 이제 인플레이션 이런 물가 상승 이런 부분을 잡거나 아니면 너무 경제가 안 좋을 때는 돈을 좀 푼다 하는 것들이 이제 금리 가지고 이동을 하는데 여기에 저희의 투자 상품들도 정기 예금 상품들의 이율도 다 여기에 연동이 됩니다. 그래서 물가라는 부분들인데 지금 오르락내리락 하다가 지금 현재 한 2.5% 정도 되거든요. 그럼 저희가 지금 예금을 하면 시중은행 기준으로 한 2% 중반대 정기예금을 하게 돼요. 근데 저희가 가진 돈을 가지고 정기예금 뭐 적금 같은 걸 쓸 때 2% 중반대 가지고 2%면은 이제 1,000만 원 정기예금 하면은 1년 뒤에 2%니까 20만 원 받는 거거든요. 20만 거기에 이제 세금 또 15.4% 뗍니다. 그럼 사실 이 1,000만 원이 별로 돈의 값어치가 사실 내년에 1,000만 원의 값어치는 또 다른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을 20만 원 가지고 메꾸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또 그럼 이율 높은 걸 이제 좀 찾아봅니다. 그럼 이제 저축은행 같은데 여기 이제 3%대 최고 3.9%대 정도까지 나온다고 하는데 이제 저축은행들은 그것도 하나의 이제 기관들이지만 아시다시피 뭔가 파산할 우려들에 대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케어하는 게 아시다시피 예금자 보호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국가가 보호를 하고 보장을 한다고는 하지만 파산을 하면 일단 골치가 아픕니다. 당장의 그 돈을 예금자 보호가 된다고 해서 그 돈을 당장 나한테 꽂아주는 게 아니고요. 뭔가 신청하고 조정하고 뭐 결철 벌펴서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불안한 부분들이 없지 않지만 그래도 이때까지 꾸준하게 와온 것들이 이제 뭐 새마을금고도 있고 신협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이금융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정기예금 금리 높다고 하실 때는 이제 내가 진짜 뭐 이거 10만 원 1년 1,000만 원 기준으로 했을 때 1년에 10만 원 더 받자고 이거를 할 것인가 또 고민을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생기게 됩니다. 저희 은행 전체적으로 시중은행들 자산들 보면 돈 가지고 있는 것들이 이제 100조 단위들까지도 가고 있는데요. 이제 뭐 다 은행들이 거기서 거기지라고 저도 생각을 했는데 이걸 보니까 좀 크기들이 차이가 있구나라는 것들이 좀 보이더라고요. 2022년 기준이긴 한데요. 시티는 한 2022년 당시에 46조 정도밖에. 그러니까 아예 좀 국내에서는 뭐 제대로 영업을 크게 한다기보다는 국민은행 시장 이런 데까지 이미 보유가 있기 때문에 좀 다른 부분들에 대한 것들의 영업을 좀 집중을 해왔었고 이미 2022년은 저희가 소비자 금융을 안 하기로 했었기 때문에 소비자에서는 돈이 빠지고 있는 상황이긴 했는데 아무튼 그렇게 되고
이제 금리 부분을 조금 궁금해하실 때는 은행연합회 홈페이지를 조금 활용을 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수 있어요. 은행연합회 가면 예금 금리 부분이나 대출 금리도 여기 다 시중은행 거가 쫙 나열이 돼 있거든요. 뭐 현재 뭐 이게 정확하다라고까지는 보기는 어렵지만 어느 은행이 조금 더 높게 지금 행사를 해서 조금 더 높게 뭐 이런 것들이 책정이 되어 있는지 여기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예금 금리 여기서 한번 보시고 해당 은행에 뭐 전화를 하시든 모바일을 보시든 직접 가시든 해가지고 확인하셔서 뭐 예금을 가입한다든가 대출을 실행할 때도 마찬가지로 대출 이자를 한번 보시고 연락을 한 두세 군데 하셔서 한번 확인을 해보시는 것도 하나의 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금 자본은 이제 1인당 최고 1억 원 정도까지 가능하다라는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뭔가 금융기관들이 파산을 했을 때 예금보험공사에서 그 금액을 보호를 해줄게라는 금액인데 이게 2025년 올해 9월 1일에 원래 5천만 원이던 게 1억으로 상향이 됐어요. 그래서 1억 원까지 한 금융기관에 1억 원까지 예치를 하셨다가 만약에 금융기관이 파산한다고 해도 예금자 보호 대상이 되는 상품과 기관이라면 그것들을 예금보험공사를 통해서 보전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시간이 조금은 걸릴 수 있다라는 부분들 기억을 하셔야 되시고 여기 소정의 이자라고 원금과 소정의 이자라고 써 있는데 소정의 이자는 그 약정 이자 혹은 예금보험공사가 이자 중에 더 적은 금액. 그래서 많이 봤던 거는 저희가 5천만 원부터 이제 VIP를 이제 대우를 해드릴 때 5천이 살짝 안 되는 분들을 꽤 많이 봤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이거 뭐야 했더니 이제 4,900만 원짜리 정기예금을 가입을 해두시는 거예요. 너무 불안해서 시티은행에 4,900 이자 포함해서 5천 되기까지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꽤 많이 보기는 했어요. 그래서 금융기관마다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시티에 하셨으면 뭐 신한에 5천 뭐 지금으로 치면 1억씩 뭐 이런 것들은 가능은 하세요. 그래서 만약에 나누실 때 그것까지 불안해서 나누셔야 된다면 이런 부분들 참고를 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래서 아까 보호대상 금융기관이 조금 나열이 돼 있고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만 예금을 제외한 뭐 증권, 펀드 이런 것들은 대상이 안 되시는 거고요. 뭐 요새 가상자산 거래소 있죠. 이런 것들 전혀 당연히 해당이 없습니다. 그리고 비과세라는 부분들을 적용하는 것들이 좀 있는데 만 65세 이상 정도 되시면 1인당 5천만 원까지 비과세 아까 이자에 뭐 20만 원 나왔을 때 15.4% 뗀다 그랬잖아요. 그거를 제외할 수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융업 전체로 봤을 때 순영업 수익을 보면 뭐 증권사, 자산운용사, 생명보험, 손해보험 이렇게 있는데 은행이 한 절반 이상 차지를 하고 있어요. 이게 예금이 어쨌든 입출금 통장에 저희가 기본적인 금융생활을 이제 은행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거기에 예치된 것들이 있고 그걸로 인해서 이제 은행들은 대출을 특히 이제 주택담보대출 이런 것들을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차이가 나고요. 그래서 나머지들도 이제 상대적으로 그렇다면 이제 은행을 그래도 1금융권 시중은행들을 보호하는 이유가 1금융권은 아직까지 망한 케이스는 없거든요. 차라리 M&A가 되기는 해요. 인수합병이 되기는 하는데 그 이유는 전 국민이 사용을 하다 보니까 은행이 망하면 국가의 피해가 너무 커지기 때문에 이금융 저축은행 한다고 뭐 이렇게 그 저축은행 자체를 구제는 주는 일은 거의 없는데 1금융은 어떻게든 이렇게 인수합병시켜서 그것들을 유지하는 부분들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좀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고 거기에 따라서 대출 기관별로 이자율도 좀 다르기는 합니다. 그래서 은행은 5%밖에 안 되는데 그러니까 좀 탄탄하고 이제 망할 확률이 적기는 하지만 그만큼 또 이제 저희가 금리를 내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대출을 하실 때도 반대로 좀 이용을 하시는 게 바로 처음부터 카드론 이런 거 빌려 쓰시기보다는 적당히 가능하시다면 은행부터 뭐 알아보시고 보험사 알아보시고 이렇게 좀 반대로 가시는 게 대출 이자나 이런 것들 뭐 정기 예치를 할 때도 마찬가지로 위험 부담은 좀 줄일 수 있는 것들은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본격적으로 좀 투자 얘기가 진행이 될 텐데 이 부분은 사실 정답은 없어요. 왜냐하면 개개인의 성향들이 다 다르고 그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부분이 다릅니다. 기본적으로 아까 정기예금 2%라고 했는데 이거보다 수익을 내려면요 상품이 위험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위험 부담이 늘어야지 기대 수익이 올라가고요. 내가 수익을
수익을 원하지만 위험은 낮은 상품은 사실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하셔서 내가 위험한 것을 리스크를 테이킹하지 못하실 거면 수익률을 조금 기대를 안 하시는 게 맞고 상식적인 부분으로 조금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이제 투자를 만약에 하시려고 하시면 은행이든 이제 요 부분 제가 알기로는 CT에서 먼저 시작을 했고 시중은행 이제 지금은 다 하고 있는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자기 뭔가 투자 상품을 가입을 하면 특히 요새 지금 퇴직연금도 바뀌어가지고 퇴직금으로 안 나오고 퇴직연금 가입을 시키더라고요. 그러면은 그 퇴직연금도 결국엔 투자 상품이어서 이 투자 성향 분석을 해야 투자 등급이 나오고 그걸 퇴직연금으로 굴릴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이제 일을 하시거나 아니면 투자를 가입하시려고 하시다 보면 투자 성향 분석을 하세요라는 것들이 나오고 질문들이 좀 있습니다. 그 질문들에 답을 하면 나의 성향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투자를 공격적으로 할 수 있는지 아니면 내가 정말 안정을 추구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고 이게 나오면은 투자 상품도 다 그 등급이 맞춰서 6등급에 맞춰서 나눠져 있어요. MMF라는 거는 그냥 저희 정기예금, 예금 뭐 아니면 증권사의 기본 통장 이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5등급부터는 저위험 자산, 뭐 고위험 자산, 고위험 자산의 80% 미만, 고위험 자산의 80% 이상 뭐 이렇게 갑니다. 그리고 파생 상품까지. 파생 상품이라는 건 원래 금융에 파생된 굉장히 어려운 복합적인 구조의 상품들을 또 머리 좋은 사람들이 정말 많이 만들어놨어요. 근데 이게 이해가 잘 안 되고 이해되지 못하면 꽤 어렵거든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좀 감안을 하셔야지 할 수 있는 거라서 공격적인 투자 정도가 나와야 이제 가입을 하실 수 있는 상품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이제 펀드들 같은 경우는 주식형 펀드 이런 거는 한 3등급 정도 나오고요. 그래서 그 상품들이 이제 뭐 위험 중립형, 적극 투자형 요 정도 나오면은 어느 정도의 상품들을 가입을 하실 수는 있는데 뭐 투자 방식도 워낙 달라요. 이게 어쨌든 하나에 올인을 하면 수익률이 좋으면 다행인데 망가지면 한 방에 망가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분산 투자를 얘기를 하는데 분산 투자를 하면 수익률이 또 안 납니다. 이거는 났는데 이건 또 왜 안 나? 막 이렇게 되면서 너무 이제 그러니까 말이 다 달라지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나는 어떻게 해야지 내가 조금 안심할 수 있는 사람인지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서 포트폴리오 방식이 이게 분산한다는 얘기고요. 단일 펀드 하나만 투자를 뭐 나는 못 먹어도 고 뭐 이런 식으로 할 거면 하실 수는 있는데 조금 리스크가 아무래도 있죠. 그리고 거치식이냐 적립식이냐 이렇게 한 번에 아까 뭐 정기예금만 해도 예금 이렇게 간단하게 말하면 정기예금 1년짜리 뭐 1,000만 원 가입하면 거치식이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적립식은 적금 얘기 생각하시면 돼요. 한 달에 10만 원씩 이렇게 한다. 이런 방법들인데 투자도 마찬가지로 거치식으로 한 방에 팍 들어가서 그 수익률 그대로 가져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가 반면에 적립식으로 할 수 있어요. 근데 적립식으로 하면 또 좋은 점이 떨어졌을 때도 동일 금액을 투자를 하면 또 올랐을 때는 그 떨어진 만큼 오른 부분을 또 내가 수익률로 가져갈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건 다 자기 성향에 맞춰서 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필요한 자금이 얼마인지, 그런데 내가 투자 가능한 금액은 얼마인지, 그리고 내가 투자를 가능한 기간이 어느 정도인지, 내가 어느 시점에 돈이 필요한지, 그리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나의 위험 성향은 어느 정도인지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참고하셔서 진행을 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아까 분산 투자라고 얘기했는데 이제 분산 투자 나는 분산 투자했는데 뭐 A은행 가서 펀드를 가입했고 B은행 가서 펀드를 가입했는데 같은 펀드를 가입했어요. 그럴 수 있거든요. 요새 좋은 펀드들을 은행원들이 추천한다고 그냥 그걸 냅다 가입하면 나는 은행을 분산했지만 사실 자금은 같은 펀드에 묶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분산 투자가 아니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셔야 되시고 뭐 산업별, 국가별, 자산별로 분산을 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 그래야 조금 더 안정성을 가져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내가 수익률을 높이고자 하면은 이제 위험을 그만큼 택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조금 안정적으로 이제 고객들한테 저도 얘기할 때도 또 본사에서 얘기하는 부분들도 좀 분산을 하는 게 맞다라는 얘기들을 하지만 막상 투자해서 이제 결과를 가져갈 때쯤이면 이건 났는데 왜 이건 안 났어? 막 이렇게 보면 사람이 당연히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생기는데 그것들을 좀 감안을 하시는 게 좋다. 그래서 펀드들도 이제 상품을 보면 펀드라는 상품들은 이제 주식 여러 개를 저희가 분산해서 혼자가 투자하기가 쉽지 않으니 이거에 이제 증권사에서 증권 운용하는 매니저를 두고 그 주식 운용을 하는 사람들이 집합해서 만드는 걸 펀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펀드에 그래서 이게 조금 자세히 안 보면 좀 이게 뭐야 라는 펀드가 뭐지 막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주식을 내가 개별적으로 뭐 삼성전자, LG 뭐 이렇게 나눠서 할 수가 없는 부분들을 뭐가 오를지 모르니까 그럼 그거를 맡길게 이거에 어떤 류의 펀드들을 운용하는 것들을 내가 보고 그걸로 투자를 할게라고 해서 하는 부분인데 그래서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보통 이렇게 많이 하기는 하고요. 근데 펀드들 이제 조금 보시면 처음에는 조금 이게 뭐야 싶은데 이제 규칙은 있어요. 펀드 명칭만 봐도 이게 어디에서 뭘 투자하는지를 그래도 조금 알고 하셔야 되니까 이제 첫 번째 나오는 부분은 대부분 회사 이름이나 회사에서 발행한 그 펀드들의 명칭입니다. 뭐 신영은 신영증권에서 하는 거고요. 교보악사는 교보에서 하는 거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파워 인덱스다 이러면은 뭐 그 인덱스라는 것들이 국가 지수 같은 거 말해요. 거기에 대해서 투자를 하는 것이다. 그래서 펀드 명칭을 보시고 내가 어디에 투자했는지 정도는 알고는 계셔야 되니까 실제로는 알고 투자하시는 게 더 맞고요. 혹시라도 모르고 뭐 추천에 의해서 투자를 했다고 하면 아까처럼 A은행에서 가입한 펀드와 B은행에서 가입한 펀드가 같은지 다른지 정도는 아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펀드 명칭을 보시면 그런 것들이 좀 기재가 돼 있다라는 걸 보시면 되고 이거는 해외 펀드들도 저희는 시티가 이제 외국계다 보니까 해외 펀드들을 더 많이 팔기는 했었어요. 글로벌하게 투자하는데 글로벌한 운용사들에서 발행한 것들 여기 보시면 피델리티라는 운용회사 자산운용사가 있어요. 해외 큰 회사들 중에 하나인데 거기서 글로벌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뿐만이 아니라 한국, 뭐 중국 이런 데서 테크놀로지 기업들을 투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운용 보고서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펀드에 대한 운용 보고서를 보시면 여기 탑 10 종목도 좀 나와 있거든요. 비중이랑 해가지고 이제 제일 위에 거는 그 대만 전자회사 TSMC 거고 뭐 삼성전자도 투자하고 아마존이나 알파벳 뭐 이런 알파벳이 구글이거든요. 이런 데 투자한다라는 것들이 좀 나와 있으니까 뭐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셔서 이제 투자하실 때 조금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주식으로 넘어가면 주식은 또 이제 한 회사에 대해서 내가 얘가 오를 것 같아. 난 얘한테 투자해서 얘가 오른 만큼 내가 먹어야겠어. 이렇게 생각하실 때 이제 개별 주식을 하시는 건데 이제 시가총액이라고 이 주식 한 주에 얼마라는 것들이 그 총 발행한 주식을 곱하면 시가총액이 되는데 그 시가총액만 해도 사실은 어떤 한 업체가 계속 잘 되겠지 지금은 싶은데 사실 기업들이 쉽지가 않거든요. 10년만 유지해도 정말 다행인 건데 제가 그래서 10년, 20년 전 걸 봤는데 그래도 국내에서 삼성전자는 계속 1위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워낙 잘 나가니까 해외에서까지도 투자가 많이 들어오고 하는데 나머지 2위부터 10위는 계속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하나에 투자할 때 장기 투자가 좋아라고 했다고 하나에만 투자하고 그냥 가만히 들고 있다 보면 어느새 휴지 조각이 되어 있을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감안을 하시고 내가 투자를 진행을 하셔야 되고 그게 조금 어려우면 펀드 같은 거 아니면 ETF 같은 거 ETF는 펀드인데 ETF를 주식처럼 거래할 수 있게 만든 게 ETF예요. 그러니까 주식은 거래소에서 거래가 되는데 이제 증권사나 이런 주식시장을 통해서 거래를 하는 것들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렇게 조금 편하게 조금 더 수수료도 싸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바로바로 팔고 들어올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네, 그래서 펀드를 주식 형태로 투자할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보시면 됩니다. 넘어가네. 배터리가 다 됐나? 넘겨주세요. 방송실 이거 안 먹는데 넘겨주실 수 있으실까요? 배터리가 네. 그래서 ETF도 종류들이 조금 있고요. 그래서 뭐 그것도 이제 명칭을 잘 보시면
확인을 하실 수 있고 뭐 배당금도 나오는 것들도 있고 그런데 뭐 원금 손실 날 수 있는 부분, 세금이 나올 수 있는 부분 이런 것들은 좀 잘 알아보시고 감안을 하셔야 되시고 그래서 뭐 예금이 더 적합할 수 있는지 아니면 고배당이라고 배당금이 나오는 ETF들도 있어요. 장기간 가지고 있다 보면 배당이 나왔을 때 나한테 그 배당금을 준다던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도 다 투자 성향 확인하셔서 하셔야 되시는 부분들이고 ELS라는 거 있어요. 이게 이제 정기예금보다는 이율이 조금 높고 펀드나 이런 다른 상품에 비해서는 이제 위험성이 좀 낮다고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많이 판매를 하기는 하는데 저는 이것도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상품 구조는 이해하기가 훨씬 더 어려워요. 아까 말씀드린 파생 상품 같은 게 조금 결합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고요. 이런 것들이 대신에 이제 조금 안정적으로 정기 예금 받는 이자처럼 받을 수 있게 구조를 짜기는 했는데 원금이 아예 날아가는 부분들이 생기는 경우가 아예 없지가 않습니다. 보통은 원금이랑 이제 조건만 맞으면 이자가 정기예금 이자보다 조금 더 뭐 한 4, 5% 정도까지도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기는데 뭔가 기준 조건이 안 맞았을 때는 그 마이너스 난 만큼 내 원금도 까이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완전하게 안전한 상품이라고 혹시라도 은행원들이 그렇게 얘기는 요새는 좀 완전 판매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렇게까지는 말을 못하지만 뭐 정기예금을 하시다가 정기예금 이자보다 조금 더 높아요 했을 때는 한번 자세히 보시고 하시는 것들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홍콩 지수 얘 때문에 망가지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게 그러니까 한국 지수가 뭐 코스피라면 홍콩의 H 지수라는 게 있어요. 얘네들이 12,000포인트가 보통 계속 줄을 이루다가 21년, 22년쯤에 한번 아작이 난 적이 있어요. 홍콩 사태 벌어지면서 5, 6천 포인트까지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 50%가 넘게 깨진 거잖아요. 근데 보통 그 조건들이 뭐 70% 이하, 60% 이하면은 이제 원금 손실이 날 수 있습니다라는 조건들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서 뭐 진짜 저 1200에서 가입했을 때 12,000 정도에서 만약에 5,000이다 이러면 내 원금이 12,000에서 5,000만큼 까인 만큼 해서 만기가 또 있어요. 이게 일정 시점이까지 무조건 기다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일정 시점이 됐을 땐 무조건 내가 그 금액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로 짜여져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감안하시고 좀 유의하셔서 제일 다른 나라 지수들도 많이 움직이긴 하는데 20, 30% 내에서 보통 움직이는데 홍콩 얘만 이번에뿐만이 아니라 전에도 한 15년 전에도 한번 망가진 적이 있다고 들었기 때문에 중국 애들이 뭔가 이슈가 터지면 회복이 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험 상품 중에는 이제 저축성 보험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돈을 굴릴 수 있는데 저축성 보험에는 비과세 요건이 조금 더 들어가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용을 하시는 것들도 가능은 하신데 이제 사업비라는 부분들이 조금 더 들어가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계약 기간을 완전히 채우지 못했을 때는 그 약정된 이자보다 사업비를 먼저 떼고 나오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감안을 하시고 그래도 장기적으로 내가 운영할 수 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애들 것들은 이제 보험 안에서 굴리는 저축 상품이나 보험 안에서도 그 펀드 같은 걸로 굴리는 변액 상품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비과세 이용하면서 그런 것까지 가능한 부분들이 있어서 저도 뭐 조금씩 가입해 놓은 것들은 있는데 그런 식으로 이용하실 때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질문 중에 이제 채권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질문 들어온 것도 있었고 그래서 해서 이제 채권이라는 것도 투자 상품에 들어가는데요. 채권이 조금 투자 상품들 중에는 좀 평범하진 않아요. 그래서 많이 잘 모르실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채권이라는 개념 자체가 저희가 만약에 은행에서 돈을 빌리면 저희는 채무자잖아요. 그럼 은행이 채권자인 거예요. 근데 내가 이제 이 채권을 내가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 내가 채권 투자자가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은행 역할이 내가 되는 거고 이 채권을 발행한 기업들이 채무자가 되는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반대로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들 때문에 조금 어려운데 이거를 투자하는 이유는 이제 주식은 이제 발행을 했으니까 그냥 사실 주식은 날아가 버리면 이제 휴지 조각인데
채권은 그래도 대출이기 때문에 뭔가 연관된 것들이 있어서 조금의 리스크는 좀 덜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대신에 또 이자를 꼬박꼬박 주는 게 있어요. 채권은 저희가 대출 받으면 원금 나오고 이자를 매달 내듯이 저희가 투자하는 채권들도 약간 발행한 그 채무자인 기업들이 이자를 꼬박꼬박 내고 있거든요, 채권에 대해서. 그럼 그거를 내가 채권 투자자로서 받기 때문에 예금을 생각하실 때는 이제 투자를 할 수도 있는데, 투자할 때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직접 투자하실 수도 있고, 간접 투자라고 이제 펀드 같은 데 연결된 걸 간접 투자라고 해요. 그래서 뭐 아까 말씀드린 퇴직연금이나 이런 거 상품 구성하실 때도 최소 비율은 이제 안정적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채권 상품 펀드들로 최소 비율을 유지해라, 뭐 30%든 40%든 이렇게 하는 조건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보실 때 이제 기본적으로는 예금보다 조금 좋은 수익률로 조금 안정적으로, 회사들이 망하지 않으면 무조건 줘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자가 꼬박꼬박 나오고 만기되면 원금을 상환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조금 안정적으로 가격 변동성 자체가 이제 주식만큼 크진 않기 때문에 그렇게 좀 운용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제 조금 하나 감안을 해두셔야 되는 부분들이 이제 다른 부분들도 있지만, 이제 투자 등급 채권과 투기 등급 채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회사가 얼마나 신용도를 받았느냐에 따라서 다른데, 대기업들과 우리가 이름도 들어보지 못한 이제 작은 기업들에 대한 채권들이 아무래도 위험성이 크면 이자가 높겠죠. 한 7, 8%, 10%까지 주는 채권들이 있습니다. 회사가 망할 수도 있는 채권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하셔서 어떻게 투자를 하셔야 되는지, 이제 펀드를 구성하거나, 펀드들도 좀 괜찮다고 하이드 채권들이 나오기도 해요. 채권 펀드가. 그래서 걔네들은 이제 뭐 상쇄되는 만큼 다른 데서 얻으면 된다 해서 펀드 자체를 구성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제 그 퇴직연금이나 이런 데 일정 비율 이상을 채권 펀드로 하라, 이런 것들이 있는 것들이 너무 망가져가지고 영원이 되면 퇴직금을 주는 의미가 없으니까, 뭐 장기적인 투자를 할 때는 채권 펀드 비율을 일정 부분 가져가게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 상품 전체적으로 조금 이제 훑어본다고 하면서 조금 투자하실 때 유의하셔야 될 만한 사항들을 조금 짚어드리는 수준으로 드리기는 했는데요. 투자는 수익보다 이제 불안에 먼저 반응하는 부분들이 확실히 있습니다. 그래서 불안함을 없애기 위해서 정기예금을 가져가야 수밖에 없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 사실은 물가 상승률을 이기기도 힘들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근데 투자를 하실 때는 이제 손실에 대한 두려움, 수익을 놓칠까 하는 조급함, 뭐 수시로 계좌를 들여다보는 흔들리는 마음,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데요. 근데 이제 장기적으로 간다라는 생각들을 좀 하시면서 복리 효과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 결국에는 장기 수익률을 결정짓는 건 시장 자체 뭐 이런 움직임들이 아니라 투자자의 반응이에요. 내가 투자를 했는데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빠졌어 그럼 휙 빼고 올라서 휙 빼고 이렇게 되다 보면 투자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 거 가지고 내가 투자에 대한 인식을 조금 안 좋게 가지고 있다 보면 이제 투자랑 멀어지는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조금 불안하더라도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것들을, 그래서 이제 변동성에도 흔들리지 않는 습관들, 뭐 원칙을 정해두고 자산 나눠서 배분하고 뭐 일정한 리듬으로 이런 것들을, 그래서 이제 초기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좀 공부를 하시고 나만의 원칙을 세워두고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긴 합니다. 그래서 뭐 남의 말을 들어야 되고 공부 차원으로 듣는 것이지 결정에 대한 책임을 남의 말로 미루실 수가 없는 부분이 투자 상품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명확하게 감안을 하시고, 뭐 누가 말했다고 해서 내 돈을 왕창 넣는데 뭐 그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가 어떤 상품을 살 때도 그렇게 잘 안 하잖아요. 비교해보고 막 하는데, 이게 금융이라는 게 돈 번다 이런 것 때문에 휙 하는 경우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참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들이고, 내가 1억 원어치, 사실은 만약에 1억 원을 투자한다고 하면 1억 원어치 상품을 사는 거랑 똑같아요. 이게 금융 상품이거든요. 은행이랑 증권사가 이런 돈을 버는 방식 자체가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상품을 파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인식을 하시고, 그럼 내 돈을 투자를 했다면 나는 이 상품을 산 것이다 라는 마음으로 가셔야 되기 때문에, 그럼 내가 상품을 살 때는 어떻게 해야 되지? 명확하게 알아보시고 이 상품이 뭔지 알고
내가 구매를 해야 되잖아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냥 휙 해가지고 나 이거 구매했어. 뭔데? 이러면 몰라. 이러면 신발 샀어? 안 샀어? 이거랑 똑같 그런 개념으로 생각을 하셔서 조금 유의하셔서 상품에 대한 투자를 조금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투자의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는 것들이 명확한 이제 그것들을 제어하기 위해서 뭐 적합성, 적정성 해가지고 이제 제어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감독 기관을 통해서 은행들, 뭐 증권사들한테 이렇게 해라, 완전하게 설명 잘 하고 팔아라 이렇게 하지만 사실 그것들을 다 하면 저도 이제 고객들 상담할 때 룸을 예약을 고객이랑 상담이 잡히면 룸을 예약을 해두거든요. 최소 30분 1시간을 잡고요. 만약에 상품 가입할 가능성이 있으면 2시간까지 잡아야 돼요. 왜냐하면 오셔서 이제 설명을 해요. 그럼 뭐 한 30분 지나요. 그러면 결정을 해요. 그 다음부터 설명을 이제 어느 정도 결정을 하면 이 완전 판매 때문에 설명을 쫙 해야 되는데 그 설명 그러니까 녹취라고 이제 녹취를 또 해놔요. 워낙 사고가 많아지니까 뭐 70세 이상, 65세 이상 녹취를 무조건 하게 되는데 녹취 시간만 읽고 대답하는데 15분, 20분이 걸려요. 그렇게 설명할 게 많은 상품들이고 알아야 되는 게 명확하게 알아야 되는 게 많은 상품들이에요. 그래서 공부를 진짜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했을 때는 내가 책임진다라는 부분들을 좀 명확하게 해서 그렇게만 해도 그런데 사실 좀 이해되게 설명하려면 훨씬 많은 시간이 걸리겠죠. 그것들을 또 이해하시는 것도 또 다른 부분이고 그래서 투자자는 금융투자 회사로부터 투자 정보를 제공받거나 투자 권유를 받을 수 있지만 투자 정보의 수집, 해석, 최종 투자 결정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하시고 공부를 하시면서 이거 그렇다고 공부 안 하고 그냥 계속 내비두기에는 물가 상승률도 못 따라가는 정기예금, 뭐 적금 예금 가지고 삶을 살아가기가 사실 쉽진 않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생각을 좀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마무리로 그렇지만 이게 이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환경에서의 상품들을 조금 나열을 해드리고 안내를 해드렸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이렇게 사실은 저 그런 생각도 많이 했거든요. 주식 투자 이런 거 할 때 주식 투자라 하면 내가 아까도 말했듯이 이 회사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내가 이 회사에 투자를 하는 거고 이 회사가 성장을 했을 때 나도 그 성장만큼 투자자로서 몫을 가져간다는데 그러면은 내가 진짜 뭐 이 회사가 잘 되는 제가 마음을 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회사들의 배경에는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내가 이 회사를 잘 되기를 바라야 되는 마음이 맞나? 그럼 내가 투자를 하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이 근데 뭐 그걸 다 따지면 저희가 삶을 살아갈 수는 없겠지만 한 번쯤은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기는 합니다. 뭐 돈을 벌어서 사실은 우리가 믿는 신앙이랑 반대되는 일을 하는 기업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생각을 했을 때 그러면은 진짜 돈이 신앙과 무관한 문제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방식으로 다시 되는 방법들을 우리가 투자 상품, 금융 상품 이런 것들을 가입하기 위해서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는 공부를 하는데 진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재정을 관리하는 원칙에 대해서는 내가 공부한 적이 있는지 분명히 성경에 써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내가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고 써 있어도 내가 제대로 이해하거나 받아들이지 못했고 그것들을 정리해 주거나 전달해 준 사람이 없어서 성경에 있는지도 몰랐어 라는 부분들이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이게 맞는지 라는 것들을 생각하셨을 때는 다른 투자 상품을 공부하시듯이 책들이 생각보다 그래도 꽤 많이 나와 있어요. 정리도 잘 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으시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재정 원칙 이 제목도 사실은 책 제목이거든요. 그래서 책을 한번 확인하시면서 돈의 흐름을 보면 영적 전쟁이 보이는 부분들 그리고 성경적인 재정 원칙을 좀 가이드해 놓은 부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좀 구별할 수 있는 부분들 뭐 계획적으로 사용해야 되는데 빚도 우리는 당연하게 뭐 삶을 살아가면 빚이 있어야 되는 게 당연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빚이 없어야 좀 자유롭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뭐 돈을 심고 거두고 돈이 아니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부분들 돈을 이렇게 막 돈이 좋아서 돈의 이율 막 뭐 수익 이런 거 막 생각하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기도 해요. 그래서 참 쉽지 않은 부분들인데
그렇다고 우리가 외면하고 살아갈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공부를 하고 명확하게 조금, 그래서 돈을 다스리는 패러다임의 전환들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뭐 많은 부분들이 이제 책에서 좀 나오고 있는데, 제일 제가 그래도 조금 마음에 품었던 부분은 이 그리스도인의 재정 원칙이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부라는 것들을 설명해요. 이제 영어로 보면 웰스, 리치, 머니 이렇게 부, 재물, 돈 다르다라고 설명을 하면서, 부는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었고 다스려지는 것이고, 그래서 이 물질적인 부 또 영적인 부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매니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제가 그 도곡센터에 있을 때 WM이라고 표현했던 것이 웰스 매니지먼트입니다. 그래서 참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들을 좀 하게 됐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성경에 대해서 또 성경에서 말하는 재정에 대해서 좀 뭐 왕의 재정 이런 좋은 책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공부하시면서 우리들의 삶을, 돈에 대한 그 개념들을 좀 먼저 잡아가고, 실제로 또 우리의 삶을 또 투자 쪽에서 이뤄내는 것들, 또 실수하지 않으셔야 되는 부분들이 제일 커요. 사실 저희가 주변에서도 또 질문에서도 보면 그 피해받았던 부분들에 대해서 질문하셨던 것들도 꽤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인들이 피해받으신 것들을 주변에서 심심치 않게 보실 텐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실수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마음에 좀 오늘 금융상품에 대한 조금 전반적인 설명을 드렸으니까 하실 때는 조금 참고하시고 공부하시면서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아니 우리 언약교 우리 성도님들께 박수를 너무 많이 치셨나 봐요. 열정이 얼마나 뜨거운지 우리 다시 한번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너무 감사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광고를 통해서 이제 말씀드렸지만, 궁금한 것을 저한테 개인톡으로 보내달라고 했는데 굉장히 홍도가 커요. 그래서 이거 다 알려드리면 오늘 밤샐 것 같아가지고 제가 중요한 거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생각보다 우리 변영희 집사님 인기가 높으신가 봐요, 언약교에서. 첫 번째로 질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질문 들어온 거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재테크 상담입니다. 제가 열심히 적금을 넣어서 이번에 2억이 만기되었어요. 2억을 어떻게 해야 재테크를 잘하는지 우리 전문가 고견을 한번 듣고 싶답니다. 야, 2억 만기면 대단한 거죠. 예. 진짜 저를 쳐다본 분이 질문했어요. 예. 진짜 대단해서 저는 존경스럽습니다. 적금으로 2억 원은 진짜 상상도 못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 질문들을 좀 보고 이제 준비를 했던 거라서, 사실 뭐가 좋다라고 말하는 게 이런 것들이 조금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답이 없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리스크를 감수할 수 있을지, 그러니까 감수를 못하면 정기예금 그냥 하시는 게 맞기 때문에 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뭐 좀 장기적 아니면 이게 돈이 언제 필요한지가 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생각지 않은 때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때 나는 기간을 길게 생각을 하고 투자를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보험 상품이나 뭐 투자 상품도 마찬가지예요. 투자 상품은 마이너스 났을 때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랬는데 그때 돈이 필요하면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보험도 이제 장기 상품으로 가져간다고 해서 그런 보험 상품도 좋을 것 같은데라고 생각을 하지만, 생각지 않은 타이밍에 돈이 필요하면 그것도 사업비를 떼면 마이너스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좀 판단을 하시고 내 성향에 맞게 투자를 조금 더 공부하셔서 네, 선택을 하시면 감사합니다.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2억 만기 축하드립니다. 정말 대단하시죠. 우리 언약교 성도님들 이렇게 깊이 들어가 보면 이렇게 부자들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예.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이것은 이제 금융기관을 통해서 아픈 기억인가 봐요. 아주 가까운 친척인데 거액을 갖다가 채권을 샀나 봐요. 시중은행에서 은행 직원이 적극적으로 괜찮다, 좋다. 그래서 그런데 그게 잘못되어 가지고 현재 원금도 이자도 3년째 못 받고 있답니다. 이건 굉장히 충격이죠. 그래서 질문이 뭐냐면, 은행에서 가서
상담할 때 주의할 점, 이런 상품은 정말 주의해라. 예,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 네,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린 게 이제 은행 직원들은 상품을 파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영업점에서 이거는 상품 판매로서의 직원들이거든요. 그래서 상품 판매를 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판매를 하고 가입을 시키는 게 자기가 잘 되는 부분들이어서 그런 부분들도 은행원을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만큼 이제 우리가 어디 돌아다니면서 나한테 뭐 사라고 했을 때 덜커덕 사는 일이 많지는 않잖아요. 아무리 신뢰가 쌓이고 하더라도 이게 진짜 나한테 필요한 상품인지 이런 부분들을 들어보시고 공부 다시 해보시고 선택을 하시는 것들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이렇게 한다고 해서 휙휙 이런 것들은 물론 은행원 입장에선 좋겠죠. 감사하겠죠. 잘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했을 텐데 아마 그러지 못한 상황이 벌어졌을 것 같기는 해요. 은행원의 뭐 개인의 잘못이라고 보기에는 저도 조금 어려울 것 같고, 그렇지만 상품과 상황과 이런 것들이 그렇게 만들어지게 된 것이라 어떤 상품인지 이것까지는 제가 자세히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아까 우리 안수 집사님 얘기하신 것처럼 뭐 ELS 이런 쪽 아닌가 싶어요. 네, 50% 이런. 그래서 신문지상에서 본 것처럼 막 그 금융감독원에서 농성하고 시중은행이라 해서 너무 믿고 다 맡기면 안 돼요. 우리 전문가 우리 집사님께 얘기하신 것처럼 꼭 참고하시고 시중은행이라 해서 너무 올인하시면 안 됩니다. 꼭 참고하셔서 우리 산업인들은 그런 피해가 없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 직장을 들어갔는데 월급 이렇게 생활하고 알뜰하게 하면 100에서 200 정도는 적금 넣을 수 있다고 판단이 되나 봐요. 참 우리 언약의 식구들 대단하죠. 월 100에서 200이면 만만치 않은데 이것을 어떻게 저축하는 것이 좋은지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월 100에서 200이면 숨도 안 쉬고 살면서 저축하시는 일단 대단하시고, 그래서 제가 들은 최고의 투자는 적금, 저축이다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고 저 너무 공감했어요. 사실 이런 어떤 상품에 가입하실 거를 고민하는 것보다 일단 돈을 모으는 게 가장 큰 투자라는 개념이 되기 때문에 내가 지금 돈을 벌고 있다면 적금을 이용해서 이렇게 돈을 그것도 하나의 투자의 개념 중에 이제 이율이 약한 부분인 것들인데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셔서 계속 얘기 드렸지만 적금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보험 상품 안에서도 변액을 가져가면서 아니면 저축성으로 좀 길게 가져가실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 내가 필요한 시점, 돈이 필요한 시점이 언제인지, 그럼 10년 이상 되면 비과세 되는 부분들이 보험 상품에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10년 이후라고 생각을 하시면 조금 그렇게 보험 상품을 이용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게 아니라고 하면 그 전에 내가 돈에 필요한 시점을 생각하시면서 그러면은 거기에 맞는 투자 방법들을 조금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번에는 정년을 조금 앞둔 직장인인데요. 예, 노후가 걱정되나 봐요. 그렇죠. 노후가 걱정되죠. 예, 저도 걱정되는데 걱정되죠. 노후가. 예, 부동산과 현금 자산이 얼마 정도 있으면 부부가 노후 걱정 없이, 물론 좀 범위가 좀 크긴 큰데 그래도 간단하게 한번 질문이 들어왔으니까 얼마 정도 있어야 살 수 괜찮을까요? 이게 걱정 없이라는 게 포인트인데요. 저 아까 그분 말씀드릴게요. 현금 10억, 부동산 10억 가지고 걱정이 있으셨습니다. 이게 얼마를 가진다고 걱정이 없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뭐 본인 자신이 걱정 없이라는 개념이 사실은 욕심은 한도 끝도 없고, 저는 지지난 한번 저희 말씀 주셨잖아요. 자족하는 삶.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을 가운데서 그것들이 우리가 말씀 따라가는 힘인 거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 얼마 이 기준은 사람마다도 다르고 내가 얼마나 살 수 있을지 이것도 사실 완전히 다른 문제잖아요. 그런 것들을 감안을 하셨을 때 뭐 이거는 금액을 제가 어떻게 뭐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만 내가 걱정 없이 산다는 거는 돈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습니다. 저의 답변은 뭐 우리 안수 집사님은 붕사 같아요.
은혜 그렇죠. 은혜 빼면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 산업인도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제 사회 진출해서 먼저 돈을 조금 벌어보고 이렇게 가고 있는 초년 근데 보니까 시중은행에서 보니까 VIP 고객이라 가지고 별도 관리 은행에서 하고 또 대우도 이렇게 특별 대우를 해주고 아예 뭐 금고도 주고 그리고 뭐 법률 세무 1대1 또 상담해 주시고 혜택이 굉장하다고 그러네요. 저는 경험 많이 봤는데 아무튼 간에 그래서 이제 저도 그렇게 되고 싶은데 어느 정도 은행 거래를 하면은 이렇게 VIP 대우를 받을 수 있나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제가 놀란 것 중에 하나도 저는 이제 이렇게 일하기 전에는 장기고 한 은행 오래 거래하면 내가 이 은행도 저를 알아줄 줄 알았어요. 전혀 아닙니다. 장기 고객 필요 없고요. 뭐 100만 원 이하로 장기 수십 년 해도 그냥 뭐 그 고객들은 은행 입장에서는 그냥 우리의 상품을 이용하는 서비스 사용자이지 이 사람이 VIP로 대우해드리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은행도 수익 산업이기 때문에 나한테 수익을 안겨주는 사람들이 VIP가 되지 사실은 내가 그들한테 서비스해주고 있는 수준이거든요. 그렇게 이용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그런 분들을 VIP로 하기는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걸 보면서 역시 돈이 많아야지 생각을 했는데 일단 뭐 다른 은행들도 아마 비슷할 건데요. 저희 시티가 원래는 2억 이상, 10억 이상만 있다가 조금 더 이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서 5천만 원 이상 보유하신 분들을 했던 게 제가 있을 때 제가 영업점에 있을 때 그렇게 이제 참고하고 이제 서비스를 제공을 해드리고 했는데 사실상 5천만 원에서 2억 원 사이의 고객들은 이제 약간 맛배기 서비스 정도 그냥 이렇게 전담 직원 배정해주고 이제 어쨌든 한편 생각하실 거는 이제 상품을 살 때 아까 제가 뭐 상품 하나 이제 가입하실 게 할 때 2시간을 할애한다고 했잖아요. 그것도 하나의 어떻게 보면 이제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선 서비스예요. 이 사람이 계속 이 일만 보고 있는 사람이 나를 위해서 시간을 2시간, 1시간, 2시간을 내서 그 상품에 대해서 설명을 해준다. 내가 알아들을 수 있게 설명을 해준다. 이거는 은행에서 굉장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부분이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가입하실 때 은행원이 하라고 해서 했어 라고 하시지만 그만큼 서비스를 받으신 거기는 해요. 그래서 그런 서비스들이 이미 제공이 시작이 되는 거고 아까 말씀하신 법률 서비스, 세무 서비스까지도 상담 서비스도 요청하시면 제공을 해드리는 기준은 저희 CT 입장에서는 2억 원 이상 예치하신 고객님들 이상이긴 했거든요. 저 10억 원 이상 예치하신 분들 이렇게 조금 다 금고 제공하는 것도 약간 그렇게 갔으니까 시중은행들도 마찬가지로 비슷은 할 텐데 뭐 한 1억 원 이상은 최소 그 은행에 예치가 되어 있어야 아마 조금 서비스가 시작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다른 은행까지는 잘 모르지만 비슷하게는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거 원래 이게 더 많은데 시간 관계상 죄송해요. 이걸 다 소개해드리기는 시간이 버거워서 이쯤 하고 혹시 추가적으로 궁금한 것 또 오늘 우리 안수 집사님이 대답이 조금 부족했다 그런 것은 직접 질문하셔도 되고 또 저를 통해서 또 문의 주셔도 되고요. 그렇게 해주시면 또 충분한 추가적인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안수 집사님 최고의 박수 다시 한번 쳐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아유, 저기 사례비는 나중에 통장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